안녕하세요. 치킨집에서 책 읽는 사람 서쿠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팔지 마라, 사게 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목처럼 마케팅 세일즈에 관한 책입니다. 무언가를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제품 홍보 문구나 SNS 또는 인터넷 상세 페이지, 대면 영업, 오프라인 영업 모두에서 도움이 될 만한 굉장히 구체적인 실용서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그 스피치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조언들이 많이 들어 있었고요. 저자는 장문정 님이에요.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이분은 홈쇼핑 쇼 호스트 출신이세요. 지금은 아마 회사를 경영하시는 것 같은데 이 책이 2013년도 5월달에 나온 책이거든요. 벌써 7년이 지났죠. 아마 그동안에 이 저자님도 많은 스펙이 프로필이 업그레이드 되셨을 텐데 이분이 누군지를 몰라서 책을 중고서적으로 샀거든요. 그리고 책도 벌써 2013년이면 이 7년이나 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한 믿음도 별로 없었고 또 저자님도 제가 모르는 분이라 중고로 일단 사봐야지 하고 사봤는데 책이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마케팅에 관련된 분이시라면 아마 이 책을 아시거나 이미 읽어보셨을 확률도 클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마케팅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책이 은근히 많이 인용이 되더라고요. 딱 들으니까 누군지 모르는 사람인데 쇼핑 호스트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인용이 많이 되지? 막 이런 궁금함으로 책을 읽게 됐는데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책이더라고요.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자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면 2011년 5월 8일 CJ 오쇼핑 채널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쇼호스트 장문정이 1시간에 125억의 매출을 올린 것이다. 이 기록은 2009년 그가 세운 1시간 84억 매출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홈쇼핑 창립 이래 최다 판매 기네스를 갈아치운 기록이다. 1996년 LG그룹 공채 입사를 시작으로 미국의 월마트, 일본의 JVC 등 국내외 대기업에서 전략기획, 시장 분석, 영업 환경 구축 등 세일즈 및 마케팅 분야 전문가로 활약했으며 2005년 CJ 오쇼핑 쇼호스트로 입사하여 2007년, 2008년 베스트 쇼호스트 상을 수상했으며 이후 다양한 마케팅 관련 매체와 디지털 조선일보 칼럼니스트로 활동해 오다 2011년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 광고학과를 최우수 논문으로 졸업했다. 논문의 제목은 쇼호스트의 목소리가 소비자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음높이와 언어 전달 속도를 중심으로 였고요. 아마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왜 몰랐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제가 책을 읽을 때는 처음에는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처음에 읽을 때는 뭐야 이거 좀 이런 느낌이었는데 다 읽고 나니까 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 읽게 되신다면 충분히 이런 느낌을 공유하실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건 이 제목도 그렇고 책 디자인도 그렇고 좀 별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 책을 읽는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주로 이제 일하는 중간중간에 틈틈이 읽거든요. 읽다가 책을 다시 놓고 일하고 다시 중간에 또 책을 읽고 하다 보니까 테이블에 이렇게 책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 제목이 좀 고객들이 보기에는 민망하더라고요. 사게 하라, 팔지 마라 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팔지 마라 사게 하란가? 뭔가 고객한테 내가 더 뭘 팔아먹으려고 애쓰는 그런 좀 나쁜 사람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이게 약간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저는 여기 스티커가 잘못 붙어 있는 줄 알았어요. 중고책이라서. 근데 원래 책 디자인이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자인을 좀 더 이쁘게 하셨으면 제목도 좀 더 이쁘게 지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좀 들었어요. 근데 책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마케팅 관련된 분들은 아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읽다 보니까 정말 이분이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단순히 어떤 기법적인 것만 아니라 마케팅 기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심리학적 부분, 행동경제학 이런 것도 많이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분이 쇼호스트다 보니까 스피치 관련 느낌도 많이 있었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좀 불편한 건 사실이었어요. 저는 홈쇼핑을 안 보거든요.
홈쇼핑에 산 적도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딱 한 번 사봤나. 그런데 처음에 읽다 보니까 이게 홈쇼핑에서 막 그 판매하는 멘트들이 막 나오는데 이게 너무 부끄러운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이렇게 상업적으로 막 또 팔아먹으려면 하는 건 아닌가, 좀 이런 느낌 때문에 불편했는데, 읽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뭐 사람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괜히 홈쇼핑 그 기네스 세운 분이 아니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뛰어난 마케터는 고객의 필요를 자극했고 고민의 시간을 줄여주었으며 상품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어떤가? 눈앞에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고도로 전략화된 마케팅과 세일즈는 이처럼 고객의 욕구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선택으로 이끈다. 해마다 12월 31일이면 수많은 사람이 제야의 종소리를 듣기 위해 종각으로 모여든다. 한 번은 촬영을 위해 그 붐비는 사람들이 물결에 휩쓸려 종각으로 나갔는데 날씨가 매섭게 추웠다. 역시나 몇몇 사람이 발빠른 상수를 발휘해 종각역 입구에서 손난로를 팔고 있었다. 그런데 한 총각이 외치는 멘트가 예술이다. 여자친구 추워요. 그는 남들이 흔히 하듯 손난로 사세요가 아니라 마음을 콕 찌르는 한마디로 행인들을 끌어모았다. 여자친구와 팔짱을 끼고 걷던 남자들이 그 말을 듣고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겠는가. 대단한 구체와 기술이다.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는 점원의 말 한마디도 큰 차이를 낸다. 이걸 바르시면 예뻐질 거예요 라는 말이 와 닿는가,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 목부터 올라가면서 두들기도 바르고 주무세요. 2달이면 피부톤이 2단계는 개선될 겁니다 라는 말이 더 와닿는가. 당연히 후자다. 구체적이지 않으면 마음을 끌어당길 수 없다. 고객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휙 돌아서면 안 된다. 수저로 밥을 퍼서 입안에 넣어줘야 한다. 구글에 키워드만 넣으면 알아서 생각까지 해주는 것처럼 요즘 고객은 생각도 대신 해주고 선택까지도 대신 해주기를 바란다. 나는 상품을 소개할 때 제품의 특징과 브랜드를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용 방법을 충분히 알려주려 노력한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이유는 충분히 알 수 있다. 세일즈맨은 오로지 어떻게 팔아먹을까에 집중한다. 반면 구매자는 어떻게 쓸 거에 관심이 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한다면 아무리 쉽고 당연한 상품이라도 사용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칼자루를 쥔 사람은 고객이 아닌가. 고객이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리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 한번 써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 그것이 구체화 기술이다. 지난 40년간 미국의 렌터카 시장에서 부동의 1등은 허츠였다. 2등은 에이비스다. 에이비스는 현명하게도 대놓고 맞불 전략으로 맞섰다. 우리는 2등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시장 1등은 기억해도 2등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인은 2등 렌터카 회사가 에이비스라는 것을 알고 있다. 2등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낸 에이비스가 맞불 작전에서 성공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광고가 효과를 발휘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대한생명의 2등은 시끄럽다는 전략이다. 이 방식은 특히 2등에는 관심이 없거나 2등 이하의 순위가 모호한 경우 혹은 순위에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한국의 생명보험 시장에서 부동의 1등은 삼성생명이다.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은 알고 있지만 2등이 교보생명인지 대한생명인지는 잘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맞불을 지펴 1등에 묻어가기 전략을 펼치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지금은 네이트가 인수한 엠파스도 과거에 작은 회사로 출발했지만 야후에서도 못 찾으면 엠파스라는 카피로 시장 점유율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유머 소구에는 말장난, 농담, 돌려말하기, 아이러니, 풍자 등이 있다. 이러한 유머 소구가 고객의 지갑을 열게 만든다는 실험 결과도 있다. 한 대학의 연구진이 실험 대상자들에게 한쪽은 찡그리고 화난 얼굴 사진을 0.02초 간격으로 연속해서 보여주고 다른 한쪽은 밝고 환하게 웃는 사진을 0.02초 간격으로 연속해서 보여주었다. 그런 다음 처음 보는 신제품 음료수를 보여주며 가격을 매기게 했다. 그 결과 환한 사진을 본 사람들은 0.1달러를 매겼고 웃는 사진을 본 사람들은 0.38달러를 제시했다. 또한 유머 소구는 친밀감과 호감도를 높인다. 물론 단점도 있다. 천박한 이미지를 주거나 설득 효과와 제품 집중도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기억력과 이해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당신은 고객을 만날 때 늘 미소 짓는가? 유쾌하고 밝은 태도를 유지하는가? 잊지 말자. 내 웃음이 해프면 고객의 지갑이 해퍼진다. 재밌는 말이죠. 내 웃음이 해프면 고객의 지갑이 해퍼진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판매를 하는 저도 고객이 웃고 들어오면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웃지 않고 그냥 인상 쓰거나 막 뚜간 얼굴로 오면 사실 저도 기분이 좋진 않아요. 판매하는 입장에도. 하지만 이게 바뀌어서 무언가 사는 입장이라면 그 웃으면서 파는 사람이 더 많이 팔 것 같긴 해요. 확실하게.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웃으면서 들어오는 고객님들한테 저는 서비스를 더 많이 줘요. 이건 비밀인데 인상 쓰거나 뚱한 표정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거의 서비스 안 드리거든요. 근데 되게 웃으면서 뭔가 이렇게 친근하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 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은 저는 서비스를 잘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도 사람이니까 이런 분들 보면 기분이 좋거든요. 다음에 또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자주 오심에도 불구하고 맨날 인상 쓰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맨날 인상 쓰고 막 내가 이렇게 오는데 왜 서비스가 없냐 이렇게 막 뭐랄까 이게 기분이 좋지 않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서비스 전혀 안 드려요.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판매자든 내가 구매자든 이렇게 좀 밝은 얼굴, 웃는 얼굴은 플러스 요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언가 물건을 살 때 한번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막 뻣뻣하게 사지 마시고 비록 내가 무언가를 돈 주고 사는 거긴 하지만 뭐 그게 필요하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기분 좋게 사시면 또 기분 좋게 물어보면은 아마 더 많은 것을 고객으로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날 중요한 홍보 입찰 프리젠테이션을 대행했는데 내가 마지막 순서였다. 그런데 앞 사람들이 계속 시간을 초과하는 바람에 예정 시간은 훌쩍 지나가 버렸고 심사위원들은 모두 지루해 죽겠다는 표정이었다. 곧 내 차례인데 떠들어봐야 될 얘기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게 생겨먹었다. 나는 일부러 양복 겉옷을 벗어 던지고 다급한 듯 뛰쳐나가 주의를 끄는 한마디로 시작했다. 벽에 걸린 저 시계를 보십시오. 5시 15분입니다. 약속합니다. 저 시계가 정확히 5시 25분을 가리킬 때까지 딱 10분 동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건은 어떻게 하면 마케팅 비용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지 하나, 그러면서도 홍보 효과는 어떻게 2배로 낼 수 있는지 둘, 이 두 가지뿐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사람들은 내가 세운 규칙에 따라 움직인다. 시간을 정해놨고 무슨 이야기를 듣는지도 알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는 동안 머릿속에는 두 가지 요점이 깃발로 꽂혀 있다. 따라서 받아들이는 이해력이 높다. 설령 이야기가 조금 빗나가도 듣는 이들은 이미 대주제를 인식하고 있기에 계속 산만해지지 않고 집중력을 발휘한다. 무질서하게 버스를 기다리는 버스 정류장에서 갑자기 3명만 줄을 서도 그 다음부터 오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뒷줄에 선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가 먼저 만들어 놓은 도식 속에서 생각한다.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틀을 그려주자. 규칙을 정하고 말해보라. 당신의 입장은 유리해질 것이다. 언젠가 정치인들을 상대로 연설을 코칭한 적이 있다. 정치인이라는 위압감 때문인지 그들은 보자마자 내 입에서 생각지도 않게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도와드린다고 당장 달라지지 않겠지만 하는 말이 튀어나왔다. 그들은 왠지 나를 못 믿어하는 눈치였다. 나중에 나는 누구를 만나든 첫 악수를 나눌 때부터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라는 말로 확신을 주었다. 자신을 제대로 포장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준다. 나는 PT 코칭을 할 때 세세한 단어까지 언어를 포장하라고 강조한다. 한 번은 어느 그룹의 임원들을 코칭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에둘러 말하는 습관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들의 언어 습관부터 포장하도록 지시했다. 보다 보니 그렇더라고요를 깊은 조사 끝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로 뭐뭐라고 생각합니다를 뭐뭐라고 확신합니다. 뭐뭐인 것 같습니다를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 부분을 기억합시다. 다 아는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를 알고 있는 것과 상기하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는 기억하십니까? 이 부분? 여러분이 더 잘 알겠지만은 이 부분에서는 분명 제가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더 확신을 갖게 된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뭐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잘 안 쓰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어떤 강의를 들을 때 보면 좀 더 확신에 찬 목소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전달력이 더 좋더라고요. 이게 연구 결과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확신에 차게 이야기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홈쇼핑의 식품 방송을 보면 요리하는 손은 대개 쇼호스트가 아니라 요리사의 손이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당신이 파는 상품을 모든 사람 앞에서 누구보다 능숙하게 다루고 시연할 수 있는가? 그것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연습해서 보여줘야 한다. 실제로 홈쇼핑 고객은 쇼호스트들이 상품 설명이 끝나고 그 상품을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구매를 결정한다. 킹크랩 방송을 하면 직접 킹크랩 먹는 방법을, 믹서기 방송을 하면 믹서기를 이용해 다양한 요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로소 구매가 발생한다. 피아노를 방송할 경우 그 디자인과 재질을 설명할 때는 주문이 잠잠하다가 피아니스트가 능숙하게 여러 곡을 연주할 때라야 주문이 들어온다. 홈쇼핑에서는 여름마다 텐트를 소개한다. 그때 아무리 텐트가 좋다고 설명해도 반응이 신통치 않다. 직접 텐트를 치고 걷어내는 시연을 해야 소비자들은 반응을 보인다. 당신의 고객이 쓸 물건은 당신이 먼저 쓰는 시범을 보여줘야 한다. 이걸 보니까 떠오른 게 최근에 이제 개인 판매자들, 스마트 스토어로 판매하는 분들이 또는 G마켓 이렇게 판매하는 분들이 또는 서점도 그렇더라고요. 온라인 서점도 그렇고 동영상 광고를 넣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품을 팔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시연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또 이게 이 상품을 이게 좀 불안한데 하는 모습을 직접 그 동영상을 통해서 그 불안감을 없애주면 그 상품을 판매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사실 그게 홈쇼핑의 그 구조를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가져온 거였더라고요. 사실 별다른 게 아니었는데 온라인에는 그런 동영상으로 뭔가를 소개한다 이런 개념이 좀 없어서 알지 못했던 부분인데 얼마 전에 읽은 창업다마고찌님의 그 책을 보다 보니까 그 엽기가 아니라 어떤 운동기구를 제가 판매하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튼튼한가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그 바벨이 들어가는 그 원판을 이렇게 많이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40kg까지 올렸는데도 멀쩡하다. 이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줬더니 굉장히 판매가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방송 아카데미에서 프리젠테이션을 실습할 때 나는 학생들과 하나의 상품을 놓고 계속해서 예를 드는 연습을 한다. 이러한 연습은 학생들의 PT 실력을 높이는 데 큰 몫을 한다. 한 여학생이 여성 4명당 1명꼴로 평균 수명까지 살 경우 암에 걸린다는 주제에 대해 좌석버스 한 줄에 4명의 여성이 앉아있다면 그중 1명은 암에 걸립니다. 라는 적절한 비유를 들었다.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놓고 돌아가며 예를 들 때도 한 학생이 적절한 예를 들었다. 2년 쓰다 버릴 휴대전화 액정 화면도 보호필름을 꼭 붙이고 다니는데 하물며 평생 소중히 간직해야 할 내 피부에 보호막을 입히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처럼 사례를 들면 메시지에 힘이 실리고 전달력이 높아진다.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가령 암 보험료가 한 달에 1만원이라고 해보자. 지금 고객님 지갑에 10,000원은 앞으로 생길 수많은 암을 치료하는 비용을 마련하게 해줍니다. 그렇지만 암에 걸린 후 고객님 지갑에 10,000원은 병원에 오고 가는 택시비밖에 더 되겠습니까? 교환 가치를 활용하는 설득 기법은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돈에 낭비하는 꼴이라는 논리다. 예를 들어 5박 6일 중국 여행 상품인데 한 달 부담 금액이 3만원이라고 해보자. 이때 교환 가치를 찾아보라. 3만원이면 호텔에서 외식 한번 제대로 할 수 없는 돈입니다. 3만원이면 부산까지 가는 기름값도 안 됩니다. 3만원이면 동네 여관에서 하룻밤 숙박비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3만원이면
광활한 중국 대륙을 놀이터 삼아 하루 3끼, 호텔 시계, 숙식까지 해결하며 일주일간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사람들은 통계를 상당히 객관적인 자료로 인식하기 때문에 평소에 통계를 잘 활용하면 교환 가치를 키우는 원천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통계청 자료를 활용할 경우 유용한 교환 가치를 많이 얻을 수 있다. 홈쇼핑 방송을 할 때면 나는 방송 몇 시간 전에 버릇처럼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간다. 내가 방송할 상품의 교환 가치를 뒷받침할 자료를 찾기 위해서다. 전국 편의점 개수, 아침 식사 결식률, TV 시청 시간, 한 달 국내 여행 횟수, 신용카드 발급장 숫자와 이용 금액, 전세 가격 지수 등등. 그 밖에 가치 있고 신뢰할 만한 자료를 얻고 싶다면 아래의 기관을 이용하기 바란다. 삼성경제연구소, 국제광고협회, 국제광고주연맹, 유럽광고업협회, 미국 마케팅협회. 여기서 찾으시면 된답니다. 진짜 좋은 자료인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은 기억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이제 내가 상품의 이야기를 담으면 당신은 그 다음부터 그것을 볼 때마다 그 물건의 특별함을 떠올릴 것이다. 집에 와인 오프너가 있는가? 와인 오프너 중에는 가는 목에 넓은 치마를 입고 긴 팔을 늘어뜨린 여인의 모습을 한 것이 있다. 이 와인 오프너의 이름은 안나로 이탈리아 디자인계의 거장 알렉산드로 맨디니의 작품이다. 안나는 맨디니의 아내 이름인데 그 디자인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안나는 남편을 들들 볶아댔고 맨디니는 말싸움에서 그녀를 이길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맨디니는 코르크 마개를 열기 위해 와인 오프너를 돌릴 때 여자의 목을 비틀어댈수록 양팔이 마치 항복하듯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모습으로 디자인했다고 한다. 만약 당신이 바가지를 긁어대는 아내와 함께 사는 남자라면 와인 오프너를 돌릴 때마다 맨디니와 같은 쾌감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그게 아니더라도 당신은 앞으로 언제 어디서든 와인 오프너를 보면 이 이야기가 떠오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의 힘이다. 남편이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망보장보험을 소개할 때 쇼 호스트들은 보통 앞으로 뭐 먹고 사니? 어떻게 살아갈래? 애들은 어쩌니 하는 식으로 넋두리를 늘어놓는다. 나는 방송을 하다가 잠깐 동안 말없이 화면에서 사라졌다. 마치 방송사고처럼 한 사람도 없고 말소리, 음악소리도 없는 텅 빈 홈쇼핑 화면이 등장했다. 하지만 나는 곧바로 다시 등장해 방송을 진행했다. 단 2초만 TV에서 사라져도 허전하시죠? 고객님 옆에서 영원히 사라진 남편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더 오랫동안 허전하실 겁니다. 그 빈자리를 경제적 보상으로 채워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텍스트를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한 폭의 그림을 그려주듯 내용을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말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생동감을 주는 형용사와 흉내내는 말, 의성어, 의태어, 감각적인 동사를 사용하라. 많은 광고 카피가 말에 생기를 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선생님, 뽀드득이 뭐예요? 구강약품, 브랜닥스 치약. 탁, 아삭, 펑. 켈로그. 탱탱합니다. 동원 게맛살. 감각에 와닿는 단어들을 사용할 경우 듣는 사람은 당신이 말하는 사물들을 보고 만지듯 혹은 맛보고 냄새를 맡듯 생생하게 느낀다. 생기를 주는 형용사를 사용하면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그림처럼 펼쳐지기 때문이다. 텍스트를 주지 말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줘라. 무한경쟁 글로벌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어떻게 기억하고 또 당신은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당신 자신의 핵심 역량을 빨리 밝혀라. 자신의 핵심 역량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전쟁터에서 깃발을 앞세우는 것과 같다. 당신이 과거나 경험이 한계에 얽매이지 마라. 사람들은 당신이 현재 보여주는 모습을 전부라고 생각하며 평가한다. 우리는 더 이상 보험을 팔지 않는다. 우리는 스피드를 판다. 이러한 콘셉트에 걸맞게 프로그레시브는 사고가 난 운전자가 신고를 하면 즉각 현장에 출동해 30분 내에 사고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그 시간 안에 보험금 지급까지 끝낸다. 덕분에 미국인은 프로그레시브를 떠올릴 때면 의뢰, 스피드라는 콘셉트를 함께 기억한다. 프로그레시브가 미국에서 1위 자동차 보험 회사가 된 데는 이러한 콘셉트의 저력이 숨어 있다. 중요한 것은 상품 자체가 콘셉트여야 하고 콘셉트 자체가 메시지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이 각각 따로 놀수록 회상 가능성이 작아진다. 다음은 콘셉트를 잘 살려 회상 가능성을 높인 광고 카피 사례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KT 쿡.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마술에 걸린다. 매직스. 지금 저를 보시는 고객님께서 리모컨으로 저를 지우는 건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설명을 듣고도 막상 채널이 돌아가면 장문정이 했던 말조차 1초도 되지 않아 기억하지 못합니다. 까먹기 전에 전화번호만 남기고 채널을 돌리십시오. 고객님은 까먹어도 상담원은 잊지 않고 다시 전화를 드립니다. 건강 문제는 조금이라도 받았을 때 번호를 남기는 게 유리합니다. 우리의 기억은 휘발성이 참 강하다. 순식간에 휙 날아가 버리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메시지를 전달할 때 회상 가능성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 번은 지하철 2호선 신촌역 3번 출구에서 빵 터진 적이 있다. 지하철 내에서 이동할 때는 예전과 달리 우측 통행을 권하고 있지만 아직 잘 지켜지지 않는다. 흥미롭게도 신촌역 3번 출구는 오른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 대신에 오른쪽에는 A+, 왼쪽에는 F를 바닥에 그려놓았다. 그쪽은 연세대학교로 가는 방향이라 보행자들 중에는 대학생들이 꽤 많았다. 호기심이 많은 나는 그곳에 20분간 서서 마냥 지켜보았다. 신기하게도 대학생들은 어떻게든 F학점 쪽의 왼쪽 계단이 아닌 A+ 학점 쪽 계단으로 올라갔다. 100% 말이다. 자연스럽게 우측 통행을 유도한 그 아이디어에 나는 속으로 큰 박수를 보냈다. 이게 넛지라고 하죠. 이렇게 강하지 않은 은근한 개입 이런 건데 넛지란 책을 보면 자세히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책이 사실 좀 약간 재미없긴 해요. 넛지라는 게 거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많이 쓰이는 거잖아요.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유도하는 부분이다 보니 정책적인 이야기가 사실 많이 나오거든요. 넛지라는 책은. 그래서 크게 재미는 없는데 제 입장에서는요. 재미는 없었는데 넛지라는 개념만 좀 익히시면 돼요. 넛지는 이렇게 상대방의 행위를 유도하는데 내가 뭐 해라 이렇게 강하게 유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은근하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상대방이 모르게. 근데 이것도 많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넛지 기술을 쓰면 상대방은 자신한테 어떤 뭔가 이렇게 강요나 강제가 없었다고 느끼다 보니까 좀 더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따를 수가 있게 되죠. 발표 스피치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 나는 긴장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 몇몇 유명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했다. 직접 이메일로 인터뷰를 해서 답변을 얻은 것이다. 스트레스 전문가 프리젠터인 모턴 오먼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꼭 특출하거나 완벽해야만 발표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발표의 핵심은 청중에게 가치 있는 무언가를 주는 것이고 프리젠터는 이것에 집중해야 한다. 당신 스스로 내 발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청중 역시 그 발표에 집중한다. 자신이 믿는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면 긴장감은 어느 정도 사라진다. 오먼 박사의 말처럼 불안을 떨쳐버릴 걱정보다 내 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에 몰두하라. 스피치 트레이너이자 프리젠터인 론 사터프는 이메일 인터뷰에서 중요한 조언을 해줬다. 발표를 공연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발표를 대화로 여겨라. 군중이 아니라 개개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처럼 청중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라. 청중은 도움을 받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저놈이 얼마나 잘하나 보자는 완고한 마음으로 강연장까지 들어온 게 아니다. 특히 권위의 법칙에 따라 연단 앞에 서 있으면 청중은 그를 전문가로 여긴다. 그러므로 청중과 보다 우호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맨 앞줄이 몇몇 사람과 가볍게 악수를 해도 좋다. 강연장에 일찍 도착한 사람들과 가벼운 담소를 나누면서 얼굴을 익히는 것도 도움을 준다. 네, 오늘도 영상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이 책은 한번 꼭 읽어보세요. 책이 너무 좋습니다. 7년 전에 나온 책이 어떻게 이렇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이 책은 어떤 공부만 하는 그런 마케팅,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책이 아니라 정말 개념적으로도 완벽하지만 또 이분 자체가 홈쇼핑이라는 판매의 최전선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정말 그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실용적이기까지 해요. 정말 이 책 너무 좋아요. 사실 우리가 다 세일즈를 하고 살잖아요. 꼭 무언가를 팔지 않더라도 적어도 자기는 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파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책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신의 의견을 설득하는 일 자체가 세일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세일즈를 하고 있다. 굉장히 그 말 맞는 말 같아요. 이 책이 제가 읽다 보니까 책 자체도 글을 되게 잘 쓰셨어요. 잘 아시는 분들은 말도 쉽게 하고 글도 쉽게 쓰시는 것 같아요. 또 같아요라고 했네요. 고쳐야겠습니다. 네, 긴 영상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